성공을 위한 최고의 협상과 설득의 기술. 이 책은 카네기 저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며 사람을 다루는가를 번역한 것이다. 원서의 제목을 리더십으로 줄였다. 1936년 미국에서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독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것은 엄청난 판매 부수가 증명하고 있다. 초판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4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즉, 한 달에 약 16,000부씩 20년간 걸쳐서 계속 팔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이다.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 책은 사회의 가장 강한 요구에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통계를 제시하여 그 체험적 신뢰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부 사람을 다루는 원리. 제1장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도둑 소탕전이 벌어졌다. 포악한 살인범이자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쌍검청의 명수 크로레가 몇 주간에 걸친 수사 끝에 마침내 추적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웨스트엔드가에 그의 정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도망쳐 들어갔다. 범인이 숨어있는 그 아파트의 맨 위층을 150명의 경찰이 포위하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채로가스를 집어넣어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다. 한편 주위 빌딩 옥상에는 기관총이 준비되었고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 권총과 기관총의 총성이 1시간 이상 요란스럽게 울렸다. 크로레는 큼직한 소파 뒤에 숨어서 경찰을 향하여 맹렬히 총격을 가했다. 이 소동을 구경하려고 모인 군중들은 무려 10,000명이 달했다. 그야말로 뉴욕에서는 전해보지 못했던 대활극이 벌어졌다. 크로레가 체포되었을 때 당시 경시총감이었던 마르네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쌍권총의 명수는 뉴욕의 중범죄자 중에서도 보기 드문 흉악범으로 바늘 끝만한 동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살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크로레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총격전이 벌어지는 난장판에서도 이 사나이는 관계자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그것을 쓰는 동안에도 피는 계속 흘렀고 피에 물든 편지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의 마음, 그것은 지쳐버린 마음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다. 결코 사람을 상하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크로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롱아일랜드의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정부와 함께 있었다. 그때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었다. 면허증을 보여주시오. 그러나 이때 느닷없이 권총을 꺼낸 크로레는 아무 말도 없이 상대를 향하여 총알을 퍼부었다. 경찰이 그 자리에 쓰러지자 크로레는 차에서 뛰어내려 경찰의 총을 빼앗아 그곳으로 다시 한 발 쏘아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렇게 잔인한 자가 누구 하나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크로레가 싱싱 형무소의 전기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라고 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내 몸을 지킨 나머지 이런 꼴이 됐다. 이것이 크로레가 남긴 최후의 말이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흉악한 무례한인 크롤에조차도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범죄자는 결코 드물지 않다. 나는 한창 일할 나이의 태반을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결국 내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세상의 비난과 정가자란 낙인뿐이다. 라고 한탄한 자는 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암흑가의 왕자 알카포네였다. 알카포네 같은 극악한 인간도 스스로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자선가인데 세상이 그의 선행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도 제1급 악인인 다치 쉐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갱들끼리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기 전에 어느 기자회견석상에서 쉐러는 자신을 사회의 은인이라고 자칭하고 있었다. 사실 그 자신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싱싱 형무소의 소장으로부터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개의 수감자들은 자기 자신을 악한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는 선량한 일반 시민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자기의 행위를 옳다고 믿는다. 또한 왜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또는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따위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고 한다. 범죄자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에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서 정당화하고 형무소에 수감된 것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악인들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악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나는 30년 전에 사람을 나무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대한 설법가 존 와너메이커가 한 말이었다. 와너메이커는 젊어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나는 분하게도 4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대는 곧 방어태세를 갖추고 어떻게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존심이 상한 상대는 결국 반항심을 일으키게 되고 만다. 지난날 독일 군대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곧 불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무리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해도 하룻밤 지난 뒤가 아니면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어떤 불만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진정되어 아무런 말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엄격히 지켜졌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법률로서 적용되어 항상 잔소리만 하는 부모, 까다로운 남편, 고용인을 호통치는 고용주, 그 밖에 세상의 허물만을 들추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남을 비난하는 일의 무익함은 역사에서도 많은 예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후계자인 태프트 대통령과의 반목은 유명하다. 이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이끄는 공화당이 분열되고 민주당의 윌슨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등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08년 루즈벨트는 같은 공화당의 태프트에게 대통령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아프리카로 사자사냥을 가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와 보니 아무래도 태프트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았다. 너무 보수적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차기 대통령의 지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보당을 조직했다. 그 결과 공화당은 파멸의 위기에 빠졌고 태프트는 버몬트와
유타 등 2개 주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전례 없는 참패를 당했다. 루즈벨트는 태프트를 책망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태프트가 정녕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고 태프트는 참회의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2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쁜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잘못을 분간할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루즈벨트가 아무리 태프트를 비난해도 태프트로 하여금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게 할 따름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로 디포트 돔 유전 사건을 들어보자. 이는 미국에서도 공전의 대사건으로서 수년이 흘러서도 수습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하딩 대통령 때 내무장관을 지냈던 알버트 펄이다. 그는 당시 정부의 소유지인 디포트 돔과 에그힐의 유전 대여에 관한 실권을 쥐고 있었다. 본래 이 유전은 해군용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펄은 공개 입찰도 없이 친구인 에드워드 드헤니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전을 대여해서 큰 돈벌이를 시켰다. 이에 대해 드헤니는 대부금조로 10만 달러를 펄에게 융통해 주었다. 그러자 이 내무장관은 해병대를 동원하여 그 유전 부근의 다른 업자들을 축출하려고 했다. 에그힐의 석유 매장량이 이웃 유전 때문에 감소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칼로 내쫓긴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억 달러의 사건이 100일하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추악하여 마침내 하딘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었으며 국민의 격분을 사서 공화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알버트 펄에게 2억의 고역을 치르게 하는 결말을 가져왔다. 펄은 현직 관리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러면 펄은 자기의 죄를 뉘우쳤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어느 강연회에서 하딩 대통령의 하야를 재촉시킨 것은 측근들에게 배신당한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었다고 수레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앙칼진 목소리로 팔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하딩이 펄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천만이에요. 내 남편은 남을 배신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건물 가득히 황금을 쌓아놓아도 남편을 유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배신으로 인한 순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한 짓은 미화시키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천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들도 역시 똑같다. 그러므로 만약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알카포네나 크로레나 펄의 이야기를 상기해 주기 바란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 몸으로 되돌아온다. 남의 잘못을 들추거나 비난하면 결국 상대는 테프트와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부주의 흉탄에 쓰러진 에이브러함 링컨은 극장 맞은편 어느 싸구려 여관의 침대에 눕혀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가 너무 작아서 링컨은 대각선으로 눕혀져 있었다. 방 벽에는 로자 본룰의 유명한 마시장 그림이 모조품이 걸려 있었고 침침한 가스등 불빛이 누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스탄턴 육군 장관이 중얼거렸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만큼 완전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링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링컨의 생애를 10년간 연구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세상에 알려진 링컨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링컨의 사람됨과 그 가정생활에 관해서는 상세히 연구한 그 성과에 대해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링컨의 사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성 들여 연구했다. 링컨이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흥미를 가진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물론 뭇 사람들과 같이 매우 많이 있었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의 피존 크라크 바레라는 시골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는 남의 잘못을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웃는 시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길가에 떨어뜨려 넣기도 했다. 그 편지가 원인이 되어 평생 동안 그에게 반감을 갖고 지낸 사람도 생겼다. 그 후 스프링필드에 나와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도 반대자를 비난하는 편지를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으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멋쟁이 후 시비를 좋아하는 제임스 슐즈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비난했다. 그는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익명으로 풍자문을 써보냈다. 이것이 게재되자 마을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감정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슐즈는 물론 불똥이 같은 화를 냈다. 투서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게 되자 즉각 말을 타고 링컨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에는 반대였으나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무기 선택은 링컨에게 맡겨졌다. 링컨은 팔이 길었으므로 기병용인 폭넓은 검을 선택하여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친구에게 이 검의 사용법을 지도받았다. 약속된 날이 오자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의 모래섬에서 만났다. 결투를 시작하려는 찰나 쌍방의 입회인이 끼어들어서 다행으로 싸움은 끝났다. 이 사건은 링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 후로 그는 두 번 다시 사람을 무시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사람을 조롱하는 일도 중지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남북전쟁 때였다. 포토맥 강 지구의 전투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링컨은 사령관을 계속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맥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 모든 장군들이 공교롭게도 실수만 저질렀다. 링컨은 그야말로 비관적이었다. 국민들 대부분은 무능한 장관들을 통렬하게 비난했으나 링컨은 악의를 버리고 사랑하라고 자신에게 타이르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남의 책망을 받는 것이 싫다면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 링컨은 아내나 측근들이 남부 사람을 욕하면 이렇게 대답했다. 남을 헌담하는 것을 삼가시오.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남을 비난해도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링컨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853년 7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게티스버그에서는 남북 양군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4일 밤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포국에 쫓겨 후퇴하기 시작했다. 패군을 이끌고 리 장군이 포토맥 강에 이르렀을 때는 강물은 밤새 큰 비로 범람해 있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기세를 얻은 북군이 추격하고 있었다. 남군은 완전히 궁지에 빠지고 말았다. 링컨은 남군을 괴멸시키고 전쟁을 즉각 종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추격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은 우선 전보로 미드 장군에게 전해졌고 뒤이어 특사가 파견되어 당장 공격을 개시하도록 독촉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해버렸다. 작전 회의를 열어서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구실들을 붙여 공격을 거부해버렸다. 그동안의 강물은 줄어들고 리 장군은 남군을 이끌고 물을 건너 후퇴해버렸다. 링컨은 우라통이 터졌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아들 로버트를 붙들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꼴이야? 적은 도관에 든 쥐가 아닌가? 우리 쪽에서 조금만 공격해도 승리할 텐데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 군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격파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 정도는 나라도 할 수 있다. 낙심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한 통의 편지를 썼다. 1863년에 쓰여진 이 편지는 링컨이 몹시 화를 내어 쓴 것임이 틀림없다. 장군, 보시오. 나는 적장 의리의 탈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행한 사태의 중대성을 장군께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확실히 우리 수중에 있었습니다. 추격하기만 하면 최근 우리 군대가 거둔 정가에 합쳐 전쟁의 종결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지금에 있어서 전쟁의 종결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장이 도망쳐버린 지금에 있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날 병력의 3분의 2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군의 활약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나는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장군은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나 미드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지는 링컨이 죽은 후에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추측이지만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써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자.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고요한 백악관 구석에 앉은 채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만약 내가 게티스버그 전선에서 지난 1주간 미드 장군처럼 유혈 사태를 보았더라면, 그리고 부상병들의 비명과 단말적인 절규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면 아마 공격을 계속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미드와 같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심했다면 틀림없이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모든 일은 끝났다. 이 편지를 보내면 내 마음은 풀릴지 모르지만 미드는 어떨까? 자기를 정당화하고 반대로 나를 비난하겠지? 그리고 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서 앞으로 사령관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지고 결국은 군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링컨은 과거에 쓴 경험에서 심한 비난이나 책망은 대개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거실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쳐다보며 링컨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우리들도 남을 공격하고 싶어질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보자.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는 노력은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친 후의 얘기다. 섣불리 타인을 타이르기보다는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이득이고 또 위험도 적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과 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와 싸워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만 한다면 깨끗한 신년을 맞이할 수가 있다. 내년부터는 생각대로 남의 흠을 찾아내도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부터 완전한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집 문간이 더러운 주제에 옆집 지붕 위의 눈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동양의 현인 공자였다. 나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남에게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했다. 그 무렵 미국 문단에서 이름 있는 작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어느 잡지에 작가론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의 창작법을 직접 문의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문책 제필 기자. 글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음. 나는 이 문구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이 편지의 주인은 대단히 훌륭한 저명한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이비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그 문구를 편지의 끝머리에 첨가해 보냈다. 데이비스는 답장 대신에 나의 편지를 돌려보냈다. 되돌아온 편지의 여백에는 무례한 짓을 함부로 하지 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말할 나위 없이 내가 나빴고 그런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 역시 분개했다. 매우 우라가 치밀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죽음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우선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부끄럽던 그때의 모욕이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평만 하면 된다. 그 비평이 들어맞으면 맞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사람을 다룰 때 상대방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며
게다가 편견과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불꽃놀이다.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때때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가령 레날드 우드 대장의 경우 그는 비난을 받고 프랑스 전선에 파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자존심 건드려 죽음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학의 귀재 토머스 하디가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매정한 비평 때문에.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차톤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역시 비평이었다. 젊었을 때는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외교 시술을 터득하고 사람 다루는 방법이 능숙해져 마침내 주불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만 칭찬한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보일수록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말한다. 위인은 하인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그 위대함을 나타낸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가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재미도 있다. 그렇게 하면 동정,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사후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